당신 진짜로 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당신은 오래 쉬었잖아.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남편은 60살에 은퇴하고 5년째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60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다른 일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일한 사람에게 또 일하라고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뒤 생활비를 줄여야 했어요. 수입이 없으니 전처럼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갑자기 줄어드니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자고 버텼죠. 그렇게 기다리던 국민연금이 나오는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연금도 나오는데 생활비 좀 올려줘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연금 나오는 건 모아둬야 해.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로 매일 싸움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일을 하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저는 당신도 은퇴 후 5년 동안 일 안 하고 놀았으면서 왜 나보고 일하라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고 40년 동안 쉬었잖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했는데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요. 저는 화가 났지만 결국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청소부터 저녁밥까지 모든 살림은 남편이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일을 했지만 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엉망이었고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도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도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남편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남편을 다시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금순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60살에 은퇴했어요.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죠. 은퇴하고 나서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고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집에만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0이면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다른 일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가장 노릇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일하라고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아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데 전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생활비가 갑자기 줄어드니 빠듯했어요. 장 보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꿨죠.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골라 담았어요. 그래도 참고 버텼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나오니까요. 그때 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매달 통장 정리할 때마다 연금 나오는 날짜를 세곤 했죠.
손가락 꼽아가며 버텼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남편 국민연금 나오는 달이었어요. 이제 생활비 좀 올려주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연금도 나오는데 생활비 좀 올려줘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연금 나오는 건 모아둬야 해. 저는 답답했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모아두면 뭘 하냐고요. 아프면 그때 쓰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요. 진짜 힘들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평생 남편이 돈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받은 생활비로 살림만 했어요. 돈이 어디 얼마 있는지도 잘 몰랐죠. 다행히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모자란 생활비를 채웠습니다. 장 볼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빠듯하긴 했지만요. 어느 날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알뜰살뜰 살았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아끼고 절약했어요. 외식도 잘 안 하고 옷도 세일할 때만 샀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허탈했어요. 평생 아끼고 모았는데 노후에 이렇게 쪼들리며 살 줄 몰랐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밥 안 굶고 사는 거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남편이 국을 떠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을 했어요. 당신 일해보는 거 어때?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었죠.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누가 써줘요? 65살짜리 할머니를요. 남편이 아니라며 말했어요.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식당이든 마트든 어딜 가도 할머니들이 일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밥을 떠먹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일하면 당신이 밥 차려 먹어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사람이.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하지.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냉장고 반찬이 떨어져서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남편이 카트를 끌고 저는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도 넣고 양파도 넣고 두부랑 콩나물도 담았어요. 정육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소고기 앞에서 멈췄어요. 한우 등심을 집어들더니 카트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가격표를 봤어요. 그리고는 소고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 먹어요. 냉동 삼겹살 할인하던데. 남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은 소고기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죠. 저는 냉동 삼겹살을 카트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생활비를 더 주든가요.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더 말 안 하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산대 쪽으로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멈췄어요.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마트에서 계산원 구한다는데. 마트 벽에 붙은 공고문이었어요. 계산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힐끗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제한 있을 거라며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말했죠. 남편이 멀리 있는 계산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어요. 확실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해 보였어요.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계산대에 장본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계산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고. 기계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용돈이라도 벌면 좋잖아 하면서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남편이 요즘 따라 왜 자꾸 이러나 싶었거든요.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마트 계산원 자리 아쉽다며. 일도 쉬워 보이고 거기서 일하면 마트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했죠. 저는 그럼 당신이 가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거긴 여자만 뽑는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저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5년 동안 집에서 놀면서 정작 본인은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요.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거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냉동 삼겹살을 해동시키고 밑반찬을 꺼냈어요. 남편은 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삼겹살을 굽고 상추도 씻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밥을 먹는데 남편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식당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만이 쓴다. 청소일도 괜찮다고 말했죠. 저는 대꾸를 안 했어요. 밥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넌지시 관련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TV에서 노인 일자리 뉴스가 나오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트 전단지에 구인 광고가 있으면 제 앞에 슬쩍 갖다 놓았어요. 산책 나갔다 오면 어느 가게에서 사람 구한다더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잔소리를 흘려들으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밥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죠. 며칠 전부터 진동도 심해졌거든요. 냉장고 문을 닫아도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대보니까 열도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냉장고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귀찮은 듯 소파에서 일어나서 냉장고를 봤어요. 문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고장난 것 같다며 수리기사 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2일 후에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1호가 갑자기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고민하다가 그냥 코드를 뽑았습니다. 불 나는 거보다 조금 불편한 게 낫잖아요. 냉장고 없이 이 일을 버텼습니다. 반찬은 베란다에 내놓았어요. 다행히 날씨가 추워서 괜찮았죠. 2일 후 드디어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냉장고 뒷판을 열고 이것저것 살피더니 뭔가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모터 쪽에 문제가 있네요. 수리비는 3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0만 원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리기사한테 물었습니다. 고치면 오래 쓸 수 있냐고요.
수리기사가 냉장고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냉장고가 꽤 오래돼서 모터를 고쳐도 다른 부품이 곧 나갈 수 있다고 했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리기사 보내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수리비가 더 들 것 같다고 이번 기회에 냉장고를 새로 사자고요. 어차피 고쳐도 또 고장날 거면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걸 왜 새로 사? 돈이 남아돌아? 남편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또 고장날 수도 있다고 안 그래도 냉장고 작아서 불편했다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큰 걸로 사자고 했죠. 남편은 돈이 어디 있냐며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 달 국민연금 나오는 거에 지초연금 보태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장난쳐? 국민연금은 건드리면 안 돼. 그건 비상금이야. 실랑이가 길어졌어요. 저는 새로 사자고 하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제가 졌어요. 남편 고집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30만 원 주고 냉장고를 수리했어요. 수리를 마치니 냉장고 진동과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손 대봐도 열이 안 났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봐. 고치니까 새 거 같잖아. 뭘 자꾸 새로 사자고 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정새로 사고 싶으면 당신이 벌어서 사.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기분만 상하니까요. 그렇게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냉장고는 다행히 또 고장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 형빈이 돌잔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벌써 1년이 됐구나 싶었어요.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작고 쪼글쪼글했던 아기가 이제 걸음마도 하고 말도 했죠. 저녁 먹고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형빈이 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돌반지를 해주고 싶었지만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뉴스에서 금값 올랐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들렸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첫 손주인데 금반지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금 시세를 검색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이었죠. 저도 옆에서 봤는데 한돈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전에는 20만 원도 안 했는데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뭐 어쩔 수 있어. 금반지 해줘야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돌이라고 돈을 쓰네. 평소에는 생활비 10만 원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주더니 그때 남편이 말을 덧붙였어요. 대신 반돈으로 하자고 했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반돈이요. 해줄 거면 한돈으로 해야지 반돈이 뭐냐고 했어요. 남편은 한돈이면 100만 원이 넘는다며 부담스럽다고 반돈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금값이 너무 비싼 건 알았어요. 그래도 첫 손주 돌인데 반돈은 너무 작았습니다. 첫 손주 돌이잖아요. 그냥 한돈 해요. 반돈 하면 해주고도 욕먹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돈을 고집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말했어요. 그럼 반돈할 바에 그냥 현금으로 50만 원 주는 걸로 해요.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첫 손주돌인데 금반지도 못 해주다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첫 손주 돌반지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했어요. 옷장을 열어서 제일 깔끔한 옷을 꺼냈죠. 손주 첫 돌이니까 할머니도 잘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돌잔치는 아들 두원이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집에서 소박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했죠.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풍선도 달아놓고 형빈이 사진도 크게 붙여놓았습니다. 돌상도 차려져 있었어요. 떡이랑 과일이랑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겠다 싶었죠. 사돈어른도 이미 와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형빈이가 한복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1년 전에 태어났을 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 제법 커졌죠. 볼도 통통하고 눈도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돌잡이를 했어요. 형빈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았습니다. 돈이랑 연필이랑 청진기랑요. 마이크도 있었어요. 형빈이가 두리번거리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연필을 잡았어요. 다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겠다면서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우리 형빈이 할아버지가 선물 줘야지. 며느리가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여는데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금팔찌였어요. 꽤 두꺼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금팔찌를 꺼내 들었어요. 손주 팔에 감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무거운데 몇 돈이에요? 사돈어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새 돈이야. 새 돈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 돈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우리는 50만 원도 아깝다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금값 비싸다고 하던데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사돈어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할아버지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슬쩍 봤어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빨리 선물 내놓으라는 눈빛이었죠. 근데 저는 봉투에 현금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사돈어른이 새 돈짜리 금팔찌를 줬는데 현금 50만 원만 주자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봉투를 꺼낼 수가 없어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형빈이 예쁘다면서 화제를 돌렸죠. 안아보고 뽀뽀도 해줬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너무 창피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 눈치가 계속 보였어요. 그 뒤로 돌잔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밥도 먹고 케이크도 잘랐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사돈어른 얼굴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대화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났어요. 다들 정리를 하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어요. 현관 쪽으로 데리고 가서
슬쩍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형빈이 필요한 거 사? 며느리가 봉투를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실망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사돈어른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첫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할아버지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돈어른도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첫 손주라고 300만 원이 넘는 금팔찌를 해줬죠. 우리 남편은 한돈도 아깝다고 했는데 비교가 됐습니다. 남편을 슬쩍 봤어요. 아들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건지 미안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산 것 같았어요.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손주 돌잔치에 돌반지 하나 못 사주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가 헛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면서 살았는데 노후에 이렇게 쪼들릴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왔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TV 보면서 이것저것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죠.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 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돈어른은 새 돈짜리 금팔찌를 해줬는데 우리는 현금 50만 원이었잖아요. 창피했어요. 아들 눈치 보이고 며느리 표정도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도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계속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불편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자꾸 쳐다보냐고 물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죠.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또 그 소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보며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라면서 노후 생각하면 더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더 힘들다면서요.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당신 5년 전에 은퇴하고 계속 집에서 쉬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일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대답해서요. 당신은 오래 쉬었잖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래 쉬었다니 내가 언제 쉬었습니까? 결혼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살림했어요. 애 둘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했습니다. 내가 쉬었다고요? 애 둘 키우고 살림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안다면서요.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했다니.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었어요. 아파도 애들 보고 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프면 누워있으면 됐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돌잔치 때 느꼈지만 돈 없으면 서러웠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안 벌면 제가 벌어야 했어요. 화를 꾹 누르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일한다 쳐요. 그럼 당신이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바로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 해야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설거지 한 번 안 해봤잖아요. 쓰레기 봉투 버려달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버려준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남편이 눈도 안 깜빡하고 말했어요. 그건 당신 일이었으니까 그런 거라며 내일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일이라니. 살림이 왜 제 일이에요?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요. 그리고 남편이 살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 밥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직접 해봐야 알겠죠. 저는 남편도 한번 고생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좋아요. 내가 일할게요. 대신 살림은 당신이 다 해요. 밥, 청소, 빨래, 설거지 모두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도 안 도와줄 거예요. 남편은 알았다며 너무 쉽게 대답했어요.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요.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였습니다. 밥 한 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어요. 65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야 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65살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일자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어떤 일을 찾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켜더니 이것저것 보여줬어요. 식당 일도 있고 청소 일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걸 찾고 싶었습니다. 단기로 일하다 그만두면 또 찾아야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일 안정적이라며 요즘 수요도 많다고 했죠.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했어요. 자격증 따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직원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보조일부터 시작하고 보조일 하면서 자격증 준비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직원이 근처 요양원 몇 군데를 소개해 줬습니다. 연락처랑 주소를 적어줬어요. 집에 가서 전화해보라면서요. 복지관에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걱정도 됐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5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됐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자리 구했어?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이번 주 안으로 일 구할 거라고 했죠. 이틀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센터장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건강한지, 힘든 일 할 수 있는지, 밤에도 일할 수 있는지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평생 살림하면서 단련됐다고 했죠. 센터장은 합격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일자리 구했다고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했죠. 남편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고요. 당신이 살림하면서도 과연 웃을 수 있을지 보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월요일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긴장됐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남편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대답했어요. 해야 할 집안일 정리해 놨다고. 청소부터 저녁 준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보더니 인상을 썼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뭘 이런 것까지 하냐며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신발을 신었어요. 일 다녀올 테니 청소랑 저녁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또래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60대, 70대로 보였어요. 저처럼 보조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겠죠. 저처럼 남편한테 등 떠밀려서 온 것 같아서 안쓰러웠어요. 보조일이라 그런지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요. 집에서 하던 일이랑 비슷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요. 첫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잔소리를 해야겠다고요. 남편이 얼마나 했는지 궁금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바닥도 쓸었고 먼지도 닦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씻고 올 테니 밥 차려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알았다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씻고 나와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상을 보니까 황당했어요. 밑반찬 몇 개에 달걀 후라이 하나가 딸랑 있었습니다. 국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말을 했죠. 당신 국 없으면 밥 못 먹는다더니 국은 어디 있어요? 남편이 머쓱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국 끓이는 법을 모른다며 앞으로 차차 공부해서 끊을 거라고 했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싸울 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더니 피곤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하고 밥을 먹었어요. 달걀 후라이랑 밑반찬으로 대충 먹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잠을 잤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날이었어요. 핸드폰 알림이 와서 확인해 보니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가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돈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40년 만에 받는 월급이었어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한 푼도 쓰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써야 했어요. 저는 100만 원을 뽑아서 생활비로 쓰라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남편이 돈을 받으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더 말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힘들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기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종이에 적어준 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점점 대충하기 시작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기 돌린 지 며칠 된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변기 청소를 안 한 거였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싸우면 더 피곤해지니까요. 결국 주말마다 제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는 청소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던 어느 날 일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르신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다가 그만 넘어지게 한 거였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몸을 움직이셔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 그 일로 센터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센터장은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냐며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가족한테 연락하면 큰일 난다며 소리쳤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혼나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움직이셔서 그런 건데요. 제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말해봤자 변명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온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동료들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점심 먹었어요. 그래도 참고 일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65살에 누군가한테 혼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씻고 올 테니까 밥 차려놓으라고 했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았어요. 근데 수건이 없었습니다. 수건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수건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미안해. 수건 없어. 없다니요. 어떻게 수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세탁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뭔가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에 낡은 수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걸로 대충 닦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수건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쉰내가 났어요. 세탁기 돌린 지 꽤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넘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이틀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탁 다 돌렸으면 바로 건조기에 넣어야지 뭐해요? 남편이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깜빡했어.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깜빡했다니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살림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더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빨래를 다시 돌리며 빨리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웬일로 미역국도 있고 반찬도 다양했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끓인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이거 반찬 가게에서 배달시킨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살림하면서 반찬 가게에서 배달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접 해 먹었습니다. 배달시키면 돈도 많이 들고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안 좋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재료 사서 하는 것보다 배달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밥은 배달로 먹고 이게 살림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이게 내 방식이야. 상관하지 마. 남편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방식이라니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생각하며 그냥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따니까 월급도 올랐어요. 보조일 할 때보다 30만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보상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40년 동안 애들 키우고 살림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어요. 보상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일은 달랐어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돈도 더 받았습니다. 이게 일하는 맛이구나 싶었어요. 기분 좋게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 안이 개판이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점심때 먹은 그릇이었습니다. 밥그릇에 밥풀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세탁실로 가봤더니 세탁통에 빨래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세탁기 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손도 안 댄 거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세탁기 돌리라고 했는데 왜 안 돌렸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은 이게 뭐예요?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오늘 허리가 아파서 못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허리 아플 일이 뭐가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말했죠. 하루 안 한 걸로 뭔 잔소리를 그렇게 하나며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습니다. 뭐가 하루예요? 당신이 이제까지 살림을 제대로 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쏟아냈습니다. 내가 주말마다 청소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내가 일하면 살림하기로 약속했으면서 왜 제대로 안 지켜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니요. 먼지 쌓이고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는 게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살림 제대로 안 하면 나도 일 그만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고작 몇 개월 일하면서 뭔 유세가 그리 심해? 누가 보면 한 30년 일한 줄 알겠어. 고작이라니요. 유세라니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고작이라니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런 대접받으면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었죠. 그날 밤 밤새 고민을 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센터장한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센터장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을 그만뒀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정이 많이 들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오늘 일 쉬는 날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 그만뒀어요. 남편 굳은 표정으로 왜 그만뒀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당신이 약속 어기면 일 그만둘 거라고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그만두면 어떻게 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뭘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든지 하면 되지 않냐고 했죠.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뭐 장난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고 나간다고요. 대신 이 집 절반은 내 거라고 절반 가지고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 집이야. 여기에 당신 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럼 법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자식도 낳고 손주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답은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매일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40년 살면서 안 변한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하겠어요. 다음 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5대5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강제로 나눠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절차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 앉았어요. 이렇게 맨날 싸우는 것보다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바라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랑 상담받고 왔는데요. 재산 중의 반은 내가 가질 수 있대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절대 못 준다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밖에 없네요. 남편은 상관없다는 듯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7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둘이 합치면 1,400만 원이 넘는다고 생돈으로 그거 버릴 거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멈칫했어요. 1,400만 원이라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5대5까지는 아니고 내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그냥 깔끔히 정리하고 빨리 끝내자고 했죠. 남편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집이랑 예금이랑 보험이랑요.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60살에 은퇴하고 5년 넘게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진짜로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미안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집 팔고 예금 나누고 하면 그 정도 나왔습니다. 남편도 비슷하게 가져가기로 했어요. 깔끔하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어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19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나니까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다니던 곳에 연락했더니 다시 와도 된다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다시 일을 하니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돈을 받겠어요. 감사하게 생각했죠. 연금이랑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양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식비가 거의 안 들어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잘 먹었어요. 요양원 밥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 살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어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걱정돼서 온 것 같았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지내서 다행이라면서요. 밥 먹으며 아들이 전 남편 소식을 넌지시 말했어요. 경비 일을 시작했고 원룸에서 산다고 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네 아버지 이야기하지 마라. 알아서 잘 살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저녁 먹고 아들이 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집에서 놀지 말고 진작에 경비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했다면 싸울 일도 없었고 이혼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뭘 하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도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이 이제는 손에 익었습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것도 능숙해졌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수다 떨고 가끔 퇴근 후에 차 한잔 하기도 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오면 허전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밥도 내 맘대로 먹고 TV도 내 맘대로 보고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혼했다고 해서 특별히 좋거나 나쁜 건 없었어요. 그냥 뭐 똑같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일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전화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어? 저는 의아했어요. 전 남편이 왜 저한테 와요? 1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요. 네 아버지가 왜 오는데? 무슨 일이야? 아들이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사는 곳 물어봐서 알려줬다고 했죠. 저는 왜 알려주냐고 짜증이 냈어요. 아들은 미안하다며 아버지가 하도 물어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버지 오시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제 주소를 왜 물어봤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뭘 하든 제 알 바 아니었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어두운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 불빛에 얼굴이 보였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사람 놀라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밤에 현관 앞에 앉아 있으면 누가 안 놀라겠어요. 전 남편은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긴 또 왜 왔어요? 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샜습니다. 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오냐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년 전에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혼자 사는 거 적응했는데 왜 이래요? 이럴 거면 진작에 오든가요. 나는 싫어요. 나는 혼자가 편해요. 전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6살 넘은 남자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40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부탁이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다시 합쳐봤자 또 싸울 게 뻔했어요. 저는 왜 이러냐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1년 만에 와서 다시 합치자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어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 남편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요. 늙어 보이던 얼굴이요. 저러다가 안 좋은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합치면 싸우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똑같이 싸우게 될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면서 생각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당장은 몰라도 더 나이 들면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합치는 건 아니겠죠?